수심 25m 아래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독도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형형색색의 산호 군락이다. 산호는 암수가 각기 다른 강장동물이다. 여덟 개의 촉수를 가진 곤봉바다 딸기는 독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호다. 산호 군락은 바위 표면에 붙어 사는 생물이 많다는 신호다. 각종 갯민숭 달팽이를 비롯해 작은 물고기까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간다. 해조숲이 발달한 해중산은 바다 생물들의 산란터다. 길이 5cm 크기의 가막배도라치는 산란을 하느라 바쁘다. 암컷이 산란관으로 알을 낳아 바위에 붙이면 온몸이 검은 수컷은 정액을 뿌린다. 번식은 이 작은 물고기들에게도 본능이다. 그 옆에선 말미잘이 번식 중이다. 정착 생활을 하는 말미잘은 보통 암수가 한 몸이지만 암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암수가 다른 경우 암컷은 몸 밖으로 알을 내놓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수컷이 정액을 내뿜어 수정시킨다. 수컷은 새하얀 정액을 연기처럼 흘려보낸다. 바다의 장미라고 불리는 말미잘의 번식은 개체마다 제각기 다르다. 5월 말부터 미역이 자라는 곳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흐려진다. 한 해살이 풀인 미역은 이맘때가 되면 번식을 한다. 꽃을 피우지 않는 대신 포자를 이용한 포자 번식이다. 포자는 미역 귀 부분에서 배출된다. 포자 번식이 끝나고 나면 미역은 끝에서부터 서서히 녹아내린다. 한 해살이 풀인 미역은 이렇게 일생을 마친다. 수면 바로 아래에 사는 모자반은 미역과 달리 여러 해 살이 풀이다. 난대성 식물인 모자반은 바위에 임시로 뿌리를 내릴 뿐 대부분 큰 군락을 이루며 물 위에 떠다닌다.
물 위에 떠다니기 좋아하는 모자반 군락은 해초에 알을 낳는 물고기들의 산란장이다. 6월, 독도 앞바다를 떠도는 모자반은 물고기 알이 풍부하다. 꽁치는 이곳에 알을 낳는다. 떠다니는 모자반에 부착된 꽁치알은 다른 물고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새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독도에서 꽁치알은 괭이갈매기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다. 깊이 잠수를 하지 못하는 괭이갈매기들은 수면에서 쉽게 먹이를 구한다. 수만 마리의 괭이갈매기들이 독도에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먹이 때문이다. 독도에서 괭이갈매기들에게 먹이는 생존이다. 꽁치가 모자만에 알을 낳는 6, 7월을 넘기면 새끼를 키우기 힘들어진다.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그 품에서 자란다. 괭이갈매기가 새끼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 달 이상. 풍요로운 바다가 없다면 섬의 새끼들은 자랄 수 없다. 꽁치알이 부화되는 8월이 되기 전에 새끼를 키워 독도를 떠나야 한다. 독도는 밤에도 깨어 있다. 바다 위에선 오징어잡이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수중은 어떤 모습일까? 늦은 밤 수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문어다. 야행성인 문어는 자유롭게 돌멩이 위를 누비고 다닌다. 모래 속엔 복섬이 몸을 숨기고 있다. 몸에 작은 가시가 있는 복섬은 위기가 닥치면 배를 부풀려 공처럼 팽창시킨다. 바위 틈에 사는 그물 배도라치는 몸 길이가 30cm로 길다. 바닷속 뱀처럼 보이는 그물 배도라치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바위 틈에선 오징어 알이 발견됐다. 오징어는 알주머니에 알을 낳아 바위 틈에 붙여놨다. 알을 낳고 산란터를 떠나는 오징어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대표적인 야행성 어류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하는 그물코 쥐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물코 쥐치는 산호나 해조류를 입에 물고 자는 습성이 있다. 혹돔은 바위 틈에서 잠을 잔다. 몸이 납작하고 미세한 털로 뒤덮여 있는 납작벌레는 털과 옷자락처럼 나풀거리는 가장자리의 주름을 이용해 물속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독도의 수중은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는 야행성 생물들의 세상이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독도의 날씨는 변화가 심하다. 바람이 거칠어지면 독도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자연의 시련 앞에서 괭이갈매기는 온몸으로 바람을 견뎌낸다. 그러나 파도는 바다를 더 풍요롭게 한다. 높은 파도는 깊은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플랑크톤과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 바다를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은 바다 환경의 지표다. 독도 앞바다의 먹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다. 플랑크톤을 측정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인 연속 입자 측정기를 도입.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플랑크톤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2주 동안 동해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한다고 알려진 울릉도 일대와 울릉 분지 주변에서 플랑크톤 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독도와 해중산이 위치한 곳에서 플랑크톤의 밀도가 주변 해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해에서 플랑크톤이 가장 풍부한 곳은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울릉도 주변보다도 높은 수치다. 독도 주변에서 플랑크톤 밀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중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팀과 함께 모형을 이용해 해중산의 해류 흐름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먼저 해중산과 같은 모양의 원뿔대 기둥을 만들어 수조 속에 넣었다. 원뿔대를 둘러싸고 해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다와 같은 해류를 발생시켰다. 해류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속에 은가루로 코팅된 미세한 유리알을 뿌렸다.
여기에 레이저를 투과한 결과 해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해류는 해중산을 만나도 그 주변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해중산에 부딪힌 해류는 위로 치솟는 용승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해중산의 정상부에서는 바닷물이 빙빙 도는 와류 현상이 발생했다. 해중산의 뒤쪽에서도 와류 현상은 일어난다. 이런 와류 현상과 함께 해중산을 따라 위로 솟구치는 용승도 함께 일어났다. 앞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수중에서 바닷물이 치솟는 용승 현상이 발생하는 해중산. 해중산의 용승과 와류는 바다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용성이 되면서 아주 영향력과 충분히 공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 가지고 난치자들이 그쪽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생육장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으로서의 또 성장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이제 어족 자원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예. 폭 13km, 높이 2000m의 해중산 독도. 독도는 거대한 해중산의 중심이다. 동해안 최대의 플랑크톤 바다인 독도의 수중. 해중산의 영향으로 깊은 바다에서부터 용승하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은 독도 앞바다를 황금어장으로 만든다. 독도를 찾아오는 회유성 어종만 해도 수십 종. 방어떼도 그중 하나다. 독도 앞바다에서는 먹이를 먹는 숭어떼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꽃게지렁이와 따개비까지 먹이가 풍부한 곳엔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바위 틈에 사는 흰꼬리 볼락은 바위색과 비슷한 색으로 몸 색깔을 바꿨다. 해조숲에서 발견된 노래미 또한 보호색을 띠고 있다. 유영하며 모습을 드러낸 귀꼴뚜기는 몸 길이가 1, 2cm 정도. 그러나 이동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 환경에 맞게 몸 색깔을 바꾸는 순발력이 뛰어나다. 바닷속 풍부한 먹이는 번식을 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난류를 타고 독도에 와서 정착한 자리돔은 이제 이 바다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란터를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는 자리돔의 부성애는 각별하다. 산란한 지 일주일, 알은 성숙해졌다. 혼자서 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불가사리가 노리는 것이 자리돔 알이다. 수컷은 불가사리를 쫓아내기 위해 먼저 공격을 감행한다. 수컷의 공격은 집요하다. 마침내 수컷은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엔 해삼이다. 무거운 해삼은 몰아내기가 쉽지 않다. 자리돔 수컷의 공격이 계속되자 화가 난 해삼은 공처럼 부풀었다. 이 순간을 노려 자리돔 수컷은 해삼을 힘껏 바위 아래로 굴려버린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알을 지키기 위해 자리돔 수컷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알은 점점 더 성숙해진다. 눈이 형성된 알은 곧 새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자리돔 수컷이 산란터를 지키는 동안 망상어는 새끼를 낳을 준비가 한창이다. 터질 듯 부른 배는 곧 새끼가 나올 때가 됐다는 신호다. 망상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알 대신 새끼를 낳는 난태성 어류다. 알을 뱃속에 낳아 부화시킨 다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운다. 군소도 산란터를 찾고 있다. 암수 한 몸이지만 산란철이면 여러 마리가 포개져 한꺼번에 교미를 한다. 교미가 끝나면
실처럼 생긴 노란 알집을 바위 위에 내놓는다.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래서 동해 해양 생물들이 산란터를 만드는 해중산. 독도 해중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해중산은 바다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 승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그 해중산의 가치와 그 이용도를 갖다가 인정하고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남획과 무분별한 조업 때문이다. 어선들이 다니는 길목엔 버려진 그물이 곳곳에 엉켜 있다. 피그물은 바다를 오염시킨다. 파도에 쓸려다니면서 해조류와 어류 등 수중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피그물에 걸려 물고기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다반사다. 그물에 걸린 방어는 결국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간다. 쥐치도 그물망을 뚫지 못했다. 먹이와 서식 조건이 좋은 독도 앞바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으로 해중산 독도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해중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독도 바다의 오염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동해안에서 플랑크톤이 가장 풍부하고 해조숲이 발달한 독도 해역. 지금까지 이 바다를 지켜온 것은 작은 생명체들이다. 바다의 붕어라고 불리는 망상어는 겨울에 교미를 한 후 5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다. 이제 만삭이 된 암컷은 산란관이 밖으로 나와 있다. 마침내 어미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어미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새끼가 뱃속에서 물속으로 순조롭게 나오도록 돕는다. 새끼는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30마리까지 낳는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어미는 새끼를 낳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떠난다. 새끼를 낳고 나면 어미의 일생은 끝난다. 5개월 동안 바닷속에서 새끼를 키우면서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인 후 어미는 끝내 최후를 맞았다. 숨이 채 끊어지기도 전 때론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문어는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상어를 낚아채 버렸다. 망상어 새끼가 태어난 곳엔 어김없이 죽은 어미가 발견된다. 그러나 어미는 이렇게 죽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먹고 먹히는 대자연의 순환이다. 어미의 희생으로 태어난 새끼들은 이제 이 바다의 주인이다. 바다풀이 무성한 암초지대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독도 해역에서 새끼들은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한반도의 최동단에 있는 섬 독도.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괭이갈매기와 또 다른 새들. 독도의 생명을 키워온 것은 바다다. 풍부한 먹이와 해조숲으로 둘러싸인 바다. 이것이 수중 2,000m가 넘는 거대한 해종산 독도의 잠재력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섬 독도. 작은 섬 독도는 오늘도 드넓은 동해 바다를 품고 있다.